안녕하십니까. 금요 스페셜 건강한 의사의 최순입니다. 안녕하세요. 치의학 박사 정윤입니다. 요즘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치아 규정에 대한 관심이 정말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저희 치과에도 사실 어린 아이들부터 굉장히 노년층까지 60대, 70대 분들까지도 네. 교정에 관심을 갖고 찾아오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치아 교정이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불편한 거나 네. 또 비용이나 그런 네. 것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시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심리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네. 소아 성장 문제나 구강 구조의 변형, 나아가서는 치주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치아 규정이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네. 실제로 오늘 이 시간에 치아 규정에 대한 궁금증을 낱낱이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예. 네. 그럼 오늘 도움 말씀을 주실 김석권 원장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김석권 원장님 자리에 나오셨네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이제는 소아 청소년뿐만 아니라 그동안 안고 있던 치아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치과를 찾는 성인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네. 혹시 저도 네. 지금 네. 교정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박사님의 네. 경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예. 어떤 걸 고치고 싶으신가요? 저는 그 윗니가 약간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네, 나비령 치. 네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네, 다양한 문제들로 사실은 성인분들도 교정에 네. 관심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네. 나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교정이 안 된다 또는 된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요. 하지만 나이가 드실수록 사실 잇몸이 나쁘다든지 제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경우는 본인의 제한 요소에 맞게 목표 설정을 조금 낮춰주시면 얼마든지 본인이 원하는 부분을 달성할 수 있거든요. 최근에는 그래서 은퇴를 하고 나서 교정을 하러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순 원장님은 아무래도 앞니 고민이시니까 네, 맞습니다. 예. 목표치를 앞니에 집중하게 되면 그렇죠. 예. 예,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겠네요. 그죠? 예. 그럼 저희가 치아 교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많이 준비를 했거든요. 네. 차근차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먼저 해볼게요. 네. 네. 부정교합이면 반드시 치아 교정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어떤가요? 네, 이게 보통 보호자분들이 와서 학교에서 네. 구강 검진했더니 부정교합이라더라. 맞아요. 그래서 저 교정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상당히 네. 많습니다. 예. 그래서 부정교합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고 이게 꼭 치료해야 되는 건지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부정교합이라는 것은 사실 용어로 보면 정교합,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물리는 교합이 아닌 경우를 다 부정교합이라고 합니다. 네, 한 네. 100년도 넘은 이야기인데요. 이제 앵글이라는 선생님이 계신데 이분이 아주 정확한 교합의 구성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놓으셨어요. 근데 그 100점의 상태가 아닌 상황을 사실 다 부정교합이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면 거의 한 90%에서 엄격하게 보면 모두 다 부정교합을 어느 정도씩은 갖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심리적인 목표가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기능적인 어떤 문제가 있으시면은 그 중에서도 교정 치료를 하는 거고요.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그냥 사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네. 일단 실제로 저희가 부정교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명 중에 9명 정도가 된다라고 정말 얘기했는데 많나요? 예.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어릴 때 교정 치료를 시작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네. 무작정 또 교정을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어머니들이 많이 궁금하시는 내용 중에 과연 언제 교정을 그렇죠. 맞아요 예. 시작하면 네. 좋을지 이런 질문 많이 하는데 그 원장님도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 질문은 단골 질문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언제 해야 됩니까? 이거 너무 네. 당연한 질문이잖아요. 네. 근데 교정 치료를 하는 시기라는 건 사실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정 치료라는 거는 어떤 친구들은 어릴 때 하면 유리한 사람은 사실 어릴 때 하는 거고요. 커서 하는 게 유리한 사람은 당연히 커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앞니가 나오는 시기,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한다 하면 소아 교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경우는 위에 네. 앞니, 아래 앞니가 나오는 보통 초등학교 1, 2학년 시기에 통상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이용하고 그 시기를 지나치거나 또는 어릴 때 하는 게 별로 장점이 없는 친구들은 중학교 이후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네. 뭐 앞서서 잠깐 얘기했지만 그럼 성인 교정은 뭐 언제 해야 되나요? 그렇죠. 이게 사실 이것도 살아서. 또 시기에 대한 건데요. 네. 여기서 좀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인 교정하면 그러면 19세 넘어서 해야 되냐? 예를 들어서 성인 교정이니까 네. 성인 치료에 해당하느냐?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예. 우리가 성인 교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장이 완성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보통 여학생들은 뭐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정도 되면 성장이 다 완성되고요. 뭐 남학생 경우는 중학교 2학년, 3학년 뭐 넘어가서 뭐 늦게 성장이 완성되는 친구는 고등학생이겠지만 그 정도 시기,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에 치열이 완성되고 성장이 완성되면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인 교정이라고 해서 물론 성장이 완성되고 나면 성인이나 또는 청소년기나 치열 상태는 비슷할 수 있습니다만 성인이 되고 나면 잇몸도 나빠질 수 있고 또 골 재생 능력도 좀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똑같은 상황이면 청소년기 교정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뭐 성장이 끝난 지는 한참 됐으니까요. 네네네, 그렇죠. 중장년층 교정이 될 것 같은데 예. 뭐 그거는 어떤 방법들이 네. 주로 적용이 되나요? 네, 사실은 이제 오늘 뭐 시청자분들도 중장년층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렇죠. 중장년층은 옛날에는 그냥 포기하고 사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에 내가 교정하리. 그렇죠. 그리고 또 실제로 교정기를 달면 자기는 의지가 있어서 교정기를 다는데요. 친구들이 막 너 교정기 달았어. 뭐 계속 그거를 한 네. 수백 번을 들어야 됩니다. 네. 그러다 보면 굉장히 이제 지치고 힘들어지게 마련인데요. 사실은 그래서 조금 더 간편하고 남들 모르게 하는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철길 깐다고 하는 그런 브라켓 장치가 있는데 이제 그림을 보시면 그런 브라켓 장치가 아닌 방법들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저기 왼편에 보면 아주 얇은 장치와 얇은 브라켓을 사용해서 하는 미니 튜브 브라켓 장치도 있고요. 거의 안 보이네요. 네,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입천장에서 본 건데 안쪽에 장치를 붙여놓는 설측 교정에 해당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설측 교정 장치를 활용하면 사실 아주 어려운 교정도 남들 모르게 교정 치료 진행할 수 있고요. 아래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투명 교정 장치인데요. 뭐 요즘 많이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 투명 교정 장치는 착탈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친구 만나러 갈 때는 빼고 나머지 시간엔 끼고 하면서 교정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 뭐 중장년층 분들이 교정할 때 매우 유용한 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네. 저는 그러면 뭐 네네. 설치 교정이나 네. 아니면 이제 투명 교정 쪽을 이렇게 선택하시면 하면 좋겠죠? 네. 네. 근데 치아 교정을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 어떤 분들은 발치를 하고 치아 교정을 했다. 맞아요. 또 어떤 분들은 발치를 안 하고 네, 네. 치열을 고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네. 이게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네. 전문가가 정해주시는 건가요? 네, 당연히 환자가 선택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네. 근데 아쉽게도 이거는 마치 내가 여기 암이 있어서 갔는데 내가 시술을 할지 수술을 할지를 환자가 결정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이를 빼는 게 유리한지 또는 이를 안 빼는 게 유리한지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를 빼야 되는 환자가 이를 안 빼고 치료를 하게 되면 오히려 부작용이 늘어나고 기간도 증가될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이를 안 빼고도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치료인데도 무턱대고 이를 발치하는 의사 선생님이 계시다면 또 그런 상황에서는 또 치료가 길어지고 부작용도 생길 수 있으니까 주의를 요하게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제 비발치 치료를 하는 원리인데요. 비발치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 그림과 같이 안쪽에 장치를 써서 악궁을 확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네. 악궁을 넓혀주게 되면 치아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그러한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치아가 삐뚤삐뚤하게 나와 있는 저런 사진에서 저기 치아 개수를 세보면 오른쪽과 왼쪽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치아를 빼지 않고도 얼마든지 가지런한 치열로 만들어서 보기도 좋고 잘 씹히게 만들어줄 수 있고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네, 안쪽으로 쏙 들어가 있는 치아도 역시 기능하는 데 문제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저런 것들도 지금 보면 이를 뽑지 않고 앞으로 꺼내서 잘 기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술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아, 네. 네. 발치를 안 하고 교정하는 방법을 네.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그럼 네. 발치를 하는 방법은 어떤 경우인가요? 사실은 발치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승리를 이를 뽑아야 뺀다 되니까. 그러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무섭기도 하고 사실 부작용이 우려되기도 하고요. 네. 그렇지만 무턱대고 빼는 것이 아니고요. 발치를 꼭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더 많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치를 꼭 필요로 하는 경우는 덧니의 양이 너무 심하거나 또는 입이 돌출의 양이 너무 심해서 입이 잘 안 다물어질 정도로 심하면 그런 거를 만약에 발치를 안 하고 삐뚤삐뚤한 걸 피려고 확장을 무리하게 한다든지 하면 오히려 치아가 뼈 밖으로 튕겨 나가는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는 억지로 비발치를 원하게 되면 의사 선생님들이 치아 사이를 많이 이렇게 갈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또 치아에서 안 좋은 부분들이 부작용으로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잘 상의해서 발치 비발치를 결정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한 의사에서는 저희가 지금 치아 교정과 치아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교정 치료를 앞두고 있는 경우에 부작용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그렇죠. 경우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도 원장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작용을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어떤가요? 어떤 부분이 나타날 수가 있나요? 그렇죠.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떤 것을 얻는데 네. 뭐 그 부작용 없이 장점만 가득한 것이 있으면 뭐 만약에 교정 치료가 그렇다면 당연히 전 국민이 다 교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섞여 있기 때문에 네. 이 치료를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내가 겪을 수 있는 부작용보다 크다면 당연히 이 치료를 선택하는 것이고 아니면 또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네. 대표적으로 교정 치료에서 오는 부작용은 뭐가 있냐면 일단 치아를 뼛속에서 움직이는 작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아가 뼛속에서 많이 움직일수록 치아의 뿌리 부분이 약간씩 녹는다든지 짧아지는 치근 흡수 현상이 대표적인 부작용입니다. 근데 네. 이러한 부작용은 어린 시절에는 비교적 덜 나타나고 청소년기나 어린 시절에는 성인 교정으로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교정을 하더라도 약간 어릴 때 접근을 해주면 부작용을 좀 줄일 수 있고요. 또 다른 부작용은 잇몸 상태가 좀 나빠지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역시 성인의 경우에 더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재생 능력이 좋은 청소년 교정이 사실 더 추천되는 거고요. 하지만 이런 잇몸이 나빠지는 부분은 본인이 양치질을 얼마나 잘하느냐 이런 관리의 차원이랑도 좀 관련이 많기 때문에요. 그 부분이 또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표적인 부작용은 충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충치 생기는 거는요, 사실 부작용이라기보다는 본인이 신경 안 써서 생긴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교정기를 붙였기 때문에 당연히 한 2배, 3배 열심히 닦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충치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치아 교정 치료도 사실은 의사와 그리고 환자가 서로 상호 관계에서 맞습니다. 노력해줘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정 장치를 한 경우라고 하면 반드시 치과의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혹시라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사실 진단과 계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겠죠. 그래서 전문의 상담을 통해 가지고 교정 계획을 잘 세우는 게 좋고요. 일단 장치를 붙였다고 하면 김 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리 잘 해주시고 양치질 잘 하셔야 합니다. 네, 이거 양치질이 정말 중요하네요. 예, 그렇죠? 중요합니다. 예, 본인 관리도 왜냐하면 중요합니다. 교정 치료 이후에 뭐 치아는 반듯하게 됐지만 충치가 더 심해지거나 이런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관리가 잘 안 돼서 나타나는 그렇죠. 이제 맞습니다. 질환이기 때문에 이 점 명심하시는 게 좋겠고요. 사실 저희가 치아 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더 중요한 부분들이 생겼어요. 이 습관이란 부분이 굉장히 네.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번엔 시청자분들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저희가 나눠볼 것 같은데요. 구강 건강을 위한 유용한 생활 팁을 준비했습니다. 실제로 바른 구강 그리고 습관이 바른 얼굴과 바른 치아를 만든다, 유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원장님 바른 구강 습관이라는 개념이 뭔가요? 네. 이런 말은 굉장히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우리가 구강이란 말도 사실 좀 생소한데요. 네. 네. 근데 치과 의사들 사이에서는 뭐 그냥 네. 익숙한 말이긴 합니다만 네. 바른 구강 습관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더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이 입 주변에 또는 얼굴에 바른 자세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형외과를 가면 이렇게 꺾구정하게 앉아 있거나 하면 정형외과 선생님이 그렇게 앉으면은 나중에 디스크도 오고 거북목도 되고 이런 많은 문제들이 생기니까 똑바로 앉으라고 합니다. 네. 그게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네. 건강에 도움이 되는 자세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 얼굴 주변에 우리가 구강 구조에서도 그러한 자세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자세를 평상시에 잘 갖추고 사는 것이 구강 건강 또는 부정교합을 예방하고 또 더 좋은 구강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혹시 그런 자세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누가 배워본 적이 있으세요?
사실 글쎄요. 뭐 잘 구강 바른 거는 네, 그렇죠. 근데 네, 사실 네, 되게 다른 바른 생활도 많은데. 간단한 네. 내용인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 구강을 이루는 여러 요소 중에서 중요한 것이 입술과 혀, 그리고 치아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자기의 바른 자세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입술은 평상시에 가만히 있을 때 입술을 벌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근데 입이 벌어져 있는 게 정상일까요? 다물고 있는 게 정상일까요? 아무래도 다물고 있는 게 그게 더 그렇죠. 좋지 않을까요? 다물고 있는 상황이 가장 정상적인 상황인데 네. 요즘 아이들을 많이 보면 입이 평상시에 좀 벌어지고 벌어져 있죠. 있고 TV 볼 때 네. 벌어져 있고 잘 때 벌어진 친구들이 매우 많거든요. 네. 그런 습관 그거를 잘 다물고 있는 노력을 하는 것 그것이 이제 1번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혀인데요.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혀가 사실은 정상적인 기능을 혀의 기능이라면 발음도 될 수 있고 뭐 연화작용이라는 음식 삼키는 기능도 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할 때는 혀가 입천장을 이용해서 입천장에 잘 갖다 붙으면서 작용을 해야 이게 좋은 작용이 됩니다. 그런데 네. 혀가 바닥으로 처져 있으면 사실은 부정확한 발음이 나온다든지 이상한 방식으로 음식을 삼킨다든지 해서 부작용들을 많이 나타내는데요. 그래서 혀가 약간 위로 올라가 있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치아는 밥 먹을 때를 제외하면 사실은 안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이는 네네. 밥 먹으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 평상시, 레스트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 상태에서 입술은 다물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입천장의 혀를 약간 위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금니는 한 1mm 정도만 살짝 띄워주시는 상태가 입술은 좋습니다. 다물고. 네, 그리고 네. 코로 숨을 쉬어주는 거. 네. 이게 사실 정자세에 해당합니다. 네. 사실 근데 이거 너무 당연한 내용 같지만 이렇게 시켜봤을 때, 저는 어금니를 물고 있는데요? 또는 저는 혀가 입천장에 안 가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자세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좋은 여러 가지 순기능들을 가지고 갈 수 있게 됩니다. 네, 이제 오늘부터 바른 구강 습관을 네, 살아야겠네요. 어려운 건 하나도 예. 없습니다. 네. 그럼 반대로 네. 뭐 턱관절을 유발하거나 충치, 네네네. 뭐 부정교합을 유발하는 우리가 흔히 하지만 잘못된 그런 구강 습관들이 습관들. 있나요? 네, 사실 대표적인 습관이 있는데요. 이거 동영상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가장 좀 어려운 게 여기 화면을 한번 보시면 원래 이렇게 코로 숨을 쉬어야 되거든요. 저 그림에서처럼. 네. 그런데 코로 숨을 쉬면 저 코에서 많은 것들을 걸러줍니다. 세균이나 먼지 이런 것들을 걸러서 우리가 하게 되는데 저 부분에 염증이 생기거나 하면 불편하니까 저 아래쪽에 입으로 숨을 쉬게 되는 거죠. 이걸 구호흡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 구호흡 습관이 사실은 만병의 문제가 되는 큰 원인입니다. 구호흡이 되면 혀가 그림에서처럼 저렇게 아래로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요. 혀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위에 원래 혀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악궁이 형성돼야 되는데 혀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저위설 현상에 의해서 악궁이 좁아지면서 삐뚤삐뚤한 덧니도 생기고 돌출입도 네. 생기고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구호흡이 있다 그러면 그냥 우리 애는 입으로 숨을 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가까운 병원에 가서 또는 진단을 받고 이 부분 코에 대한 비염이라든지 또는 뭐 편도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서 숨을 잘 쉬게 해주는 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좀 유전적인 건데 너무 꽉 씹거나 너무 안 씹는 이 두 가지가 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꽉 씹으면 왜 흔히들 우리 사각턱 된다고 하죠. 네. 근데 그냥 사각턱의 그런 심미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이가 마모되거나 또는 관절에 무리를 주거나 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고요. 너무 안 씹으면 오히려 턱이 무턱이 되거나 돌출입이 되거나 입이 벌어지거나 하는 그런 부작용들을 많이 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비대칭 같은 것들을 유발하는 또 턱을 괴는 습관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엎드려 자는 습관 이런 것들도 예. 문제가 되는 악습관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구강 저희가 악습관이라고 부르는 거 이거 네. 좀 잘 해소만 한다라고 하면 이 바른 생활 습관을 통해서 저희가 바른 치아와 그리고 바른 얼굴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니까 네.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굉장히 또 놀라운 이야기를 네. 또 해볼 것 같은데요. 원장님께서 구강 근기능을 높일 수 있는 훈련법을 알려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예. 진짜 기대되는데 네. 이게 성인한테도 적용이 되는 건 거죠. 네, 당연히 우리가 국민체조 네. 배우지 않습니까? 네네네. 국민체조가 몸을 건강하게 해줄 거예요. 근데 네. 아무도 안 하고 있지만 네. 매일매일 하면 건강하겠지만 네.
근데 그런 거 뭐 성인 아이들 따질 거 없죠. 네네. 그래서 구강 건강을 좋게 해주는 근기능, 이 주변의 근육들을 훈련시키는 것을 사실 배워본 적이 거의 없는데요. 그렇죠. 몇 가지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구강 자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자세를 확립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 간단한 3가지 훈련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훈련법은요, 빨대 물기라는 방법인데요. 그림을 보시면 혀를 위로 들어 올리고 혀에 그 입천장에 혀가 붙어 있는 거를 좀 느끼게 해주는 게 1차적인 겁니다. 벌린 다음에요. 혀를 입천장 쪽으로 올린 다음에 그 송곳니 뒤에다가 이 빨대를 뭅니다. 그리고 혀를 이 위에 올려두게 되고요. 그 상태에서 입을 다물고 입술도 담은 채로 한 30분 정도 유지하는 겁니다. 30분. 네. 네. 오. 이렇게 TV 보거나 할 때요. 아. 그냥 물려주는 거죠. 발성 예. 연습에 도움이 되겠는데요. 네, 표정도 좋아지고요. 벌리고 있으면 딱 넣어줍니다. 네, 입 벌리고 네. 있으면 넣어줍니다. 네. 이 빨대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혀가 위에 붙어 있는 게 좀 익숙해지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게 1단계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요, 이게 좀 익숙해지면 이제 기구의 도움 없이 혀를 네. 입천장에 붙이는 연습을 좀 하게 되는데요. 여기 그림에 보시면 왼쪽에 스팟이라고 써 있는 조그만 점, 그러니까 뒷면 점이 있는데 여기에 혀 끝을 대고요. 사실은 혀 전체를 이렇게 입천장에 올려야 됩니다. 이렇게 말아서 올리는 게 아니고요. 네. 혀 입천장의 전체를 압착시키면서 5초간 유지를 했다가 하고 딱 소리와 함께 퍼핑이라고 하죠. 팝 소리를 내면서 떨어뜨리는 이런 훈련법이 있습니다. 이게 위에 이 구강 악궁을 넓혀주기 때문에요. 이것만 어릴 때부터 잘하면 이가 똑바로 나온다고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부종교합을 예방하고 혀가 입천장으로 올라가서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아주 좋은 훈련법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훈련법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에, 이, 오, 우라는 아주 우리 그냥 익숙한 말이 있잖아요. 요걸 이용해서 체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아라고 해서 입을 크게 스트레칭을 하면 입술을 크게 스트레칭하고 입술 주변 근육, 구륜근이라고 하는 이 근육을 강화시키는 훈련을 합니다. 아 하고 소리를 꼭 낼 필요는 없고요. 5초간 정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에 하면서는 혀를 앞으로 최대한 빼서 내주게 됩니다. 혀를 좀 좁고 길게 빼준다는 느낌으로 쭉 뻗어주시면 혀의 힘도 키워주고 하는 연습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라고 하면서 옆으로 벌리면서 입꼬리를 귀에 거의 걸듯이 이라고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라고 하면서는요, 그냥 앞으로만 내지 말고 여기 인중을 늘려준다는 느낌으로 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구호흡, 즉 입으로 숨 쉬는 친구들은 입술이 위로 빨딱 들려서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씨옷 입술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렇게 입술이 들려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인중이 짧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굉장히 예쁘지도 않고 구호흡에 더 악순환의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입술을 늘려주는 의미로 오라는 이런 훈련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는 비슷하지만 앞으로 쭉 뽑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 에, 이, 오, 우 훈련을 하루에 한 10번씩 엄마, 아빠 같이 아이와 함께 해주시면 사실 구호흡 습관도 좀 예방되고요. 발음도 좋아질 수 있고 치열도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좋은 훈련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네. 열심히 하실 건가요? 앞으로 좀 해봐야겠는데요. 네. 아이가 네. 있으시다면 네. 열심히 좋은 정보인 시켜주시면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또 근데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제 오 할 때 네. 이렇게 해서 하면 인중이 길어진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나이가 들수록 인중이 인중이 좀 길어질 수 길어지면 있어요. 사실 좋진 않은데 네네. 성인에서는 그래도 좀 괜찮은 거예요. 너무 기신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호흡을 어릴 빼고? 때는 보통 구호흡 습관이 많고 이런 친구들, 그러니까 구강 근기능이 저하된 네. 친구들은 인중이 대부분 올라가 있고 짧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 필요한 체조고요. 뭐 정상적인 구강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사실 큰 필요가 없는 이런 훈련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김석권 원장님께서 치아 교정과 구강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구강 건강과 치과 치료에 대해서 당부할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구강 건강을 잘 지키는 것. 우리가 치과 의사가 충치 치료를 해줄 수 있지만 충치가 안 걸리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교정 의사가 교정 치료를 해줄 수는 있지만 그 교정된 치아를 평생 유지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 치아를 유지하고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은 본인의 몫이기 때문에 치료에 의존하기보다는 본인의 어떤 노력도 같이 겸비돼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치아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우선 중요한 것은 본인의 건강 관리 능력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잠시 광고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인 성인 여드름에 대해서 앞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금요 스페셜 건강한 의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생활 속 치아 관리와 치과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시간이죠. 최경호 원장님께서 전해주시는 치아 주치,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무병장수 첫걸음, 여러분의 치아 건강을 책임지는 최경호입니다. 바야흐로 100세 시대가 도래하면서 앞으로의 기대 수명은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치과계에서는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요소로 치아 개수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저장 능력이 높아질수록 치매 유병률이 낮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래오래 저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고령이 되어도 최대한 많은 치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물리적으로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임플란트입니다. 임플란트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영원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래된 임플란트에 문제가 생기거나 임플란트 주위에 염증이 생기거나 혹은 부러지거나 파손되어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다시 시술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임플란트 재수술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임플란트 주위에 생기는 염증, 즉 임플란트 주위염에 의한 재시술 케이스를 보시겠습니다.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낡은 나사를 빼고 새 나사를 곧바로 갈아 끼우듯이 임플란트도 즉시 교체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화면에서와 같이 주변 치조골이 많이 소실되어 임플란트가 빠지면 그 자리에 곧바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단단히 지지해줄 잇몸뼈가 녹아서 새 것으로 교체해봤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때는 잇몸이 완전히 아물 때까지 기다렸다가 치조골을 이식한 후 또다시 회복 기간을 거쳐서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임플란트가 부러진 경우의 재수술 케이스입니다. 임플란트를 포함하여 그 주변의 잇몸뼈까지 제거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도 추가적인 골 소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곧바로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도 임플란트 주위염에 의한 재수술과 같이 기존의 임플란트를 제거한 후 치조골을 이식하고 5, 6개월의 회복 기간을 거쳐서 새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재수술은 환자도 힘들지만 치과 의사들 사이에서도 처음 하는 시술보다 어렵고 성공률도 떨어지는 고난이도 시술로 여기고 있습니다. 때문에 무엇보다도 기술력과 의료진의 인상 경험 그리고 숙련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요. 만약 현재 임플란트 재시술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담당 주치의와 사후, 변수까지 꼼꼼히 체크한 후 치료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러분의 치아 주치의 최경호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임플란트 재수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아무래도 원래 시술보다는 재수술이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긴 한데 우선 임플란트 수술은 수술만큼이나 중요한 게 관리라는 것도 또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또 두 번째 주제도 만나봐야겠죠. 네, 성인 여드름에 대해서 도움을 주실 안재준 원장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원장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나오시니까 스튜디오가 환해졌어요. 네, 젊고 네. 피부도 너무 좋으신데요. 네, 피부과 원장님이라서 그런지 정말 피부도 제가 가까이서 네. 보니까 아. 꿀피부세요.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예. 매일 방송용 화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실제로 정말 피부가 좋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아무래도 피부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여드름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보통 여드름은 천충의 꽃이라고 얘기를 하긴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최근 생활 패턴의 변화로 뭐 또는 잦은 어떤 스트레스 때문에 성인 여드름으로 발전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고민하는 환자분들도 많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네. 합니다. 청소년기에 나는 여드름과 성인기에 나는 여드름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원장님? 네. 우선 성인 여드름이 청소년기 여드름과 다른 점은 발생 부위에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성인 여드름은 유존이라고 불리는 턱과 입 주변, 턱선, 구렛나루 근처에 항상 나던 곳에서만 나는 경우가 많고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여드름 면포나 염증성 여드름이 혼재돼서 불규칙하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배치만으로 성인 여드름과 청소년기 여드름을 100% 구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른 신체 부위를 예로 들어보면 목에 발생하는 경우는 성인 10명 중에 1명꼴로 발생하게 되고요. 만약 학창시절에 나는 가슴드름, 등드름이 많았다, 몸통에 여드름이 많이 나셨다는 경우라면 성인이 돼서는 그 발생 강렬이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점심시간만 돼도 피지가 많이 발생하고 화장이 번지고 번들거려요 라고 호소하시는 경우도 자세히 뵈면 모공은 조금 넓을지언정 의외로 여드름이 그렇게 심한 경우는 없더라고요. 네. 네, 남자들은 턱하고 목 사이에 뭐가 오돌토돌 많이 나거든요. 예. 그래서 면도할 때 어. 이렇게 다치기도 하고 피가 나서 당황하기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남자분들도 그렇군요. 네. 근데 사실 안 원장님께서 성인 여드름은 항상 나던 곳에서 난다라고 했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는 볼에 뭐 하나, 두 개 정도만 여드름이 났던 것 같은데 거의 못 찾아봤거든요. 아. 근데 오히려 성인이 돼서는 조금 면역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렇게 유존, 실제로 이게 턱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많이 나긴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저처럼 발생 부위가 청소년기와 그리고 성인기에 다를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어렸을 때는 구경도 해보지 못했던 여드름이 성인기에 났다 해서 굉장히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원장님 실제로 환자분들 중에 이런 경우 많죠. 네. 일단 성인 여드름 환자의 대부분은 청소년기 때부터 꾸준히 알아오신 분들이 대다수기는 합니다. 다만 예. 학창 시절에도 내 친구들은 여드름이 많이 나도 나는 괜찮았는데 왜 갑자기 어른이 돼서 이제서야 하고 당황해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만 25세 이후에 성인이 돼서도 여드름이 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내가 뭘 잘못해서라기보다는 특별한 원인이 없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보통 이제 여러 가지를 여쭤보다가 결국에는 부모님 탓이에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중에서 여드름을 심하게 앓으셨던 분이 있으시다면 굳이 내가 학창 시절에 여드름이 많이 나지 않았더라도 뒤늦게 성인 여드름으로 발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피지 분비량이 똑같이 많더라도 실제로 여드름으로 연결이 되려면 환경적인 요인이 더해져야 되는데요. 항상 진료 때마다 여쭤보는 것이 하루에 잠은 몇 시간을 주무시는지, 대여섯 시간을 주무시더라도 12시 전에 주무시는지, 그 다음에 스트레스나 한 달에 혹은 일주일에 음주 횟수가 몇 번 있으신지를 먼저 여쭙게 되고요. 잘못된 메이크업 방법을 하시는 게 있는지도 여쭤보고, 워낙에는 요즘 홈케어 제품들이나 장비들을 많이 구입해서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예. 이것의 잘못된 사용 방법으로 여드름을 유발시키기도 하니까 좀 꼬치꼬치 여쭤보는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쁜 직장 생활 중에서도 시간을 쪼개서 헬스장을 다니시면서 건강을 이제 챙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끔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보충제 같은 거를 드시기도 하죠. 그러다 보면 아무리 노슈거의 피어 프로틴이라고 해도 탄수화물이 일정량 들어있는 제품들을 꾸준히 섭취하시다 보면 여드름을 더 유발시키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네, 뭐 여드름에서도 역시 뭐 스트레스가 빠지지 않네요. 그리고 네. 스트레스 하면 사실 직장인일 텐데요. 직장인들이 여드름 때문에 병원에 방문을 많이 하나요? 네, 많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사실 만병의 근원이라고 쉽게 이제 원인으로 설명을 드리기는 하는데 네. 막상 요즘에는 야근이 많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의 프로젝트로 2달에서 한 3달 정도 네. 스트레스가 높아지시거나 아니면 이직이나 야근, 승진 시험이나 인사이동 혹은 이사를 한 경우에도 여드름이 심해져서 오시는 경우를 꽤 보게 됩니다. 예. 가끔은 이사하고 나서 생긴 세균 아닌가요? 라고 이제 의심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는 여드름이라는 대답을 드리면 많이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연말 시즌이기 때문에 술자리도 많아질 테니 역시 다 챙기시려면 스트레스의 강도가 높아지시겠죠. 그래서 이런 설명들을 쭉 드리고 나면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다 해당이 되는데요 하고 웃으실 때 이번에는 산업재해로 여드름이 생기신 것 같습니다 라고 농담으로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 네, 직장 그렇군요. 생활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네. 예, 스트레스도 받고 그러니까 네. 산업재해라고 그렇죠, 산업재. 말씀하시네요. 예. 네, 실제로 이렇게 원장님께서 또 말씀하신 것 중에 유전적인 요인 외에도 환경적인 요인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여성분들 중에서는 특히나 화장품 사용 때문에 또 여드름이 생기는 경우가 네. 있는데 이 화장품을 좀 사용을 했을 때 여드름이 생기면 사실 안 해야지만 더 가리기 위해서 또 두껍게 바르고 이런 것 악순환이네요. 때문에 네. 계속해서 여드름이 생기고 또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역효과 나타나는 경우도 많죠. 네, 맞습니다. 사실 그게 더 아이러니한 점인데요. 예.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드름을 가리기 위해서 여성의 경우 조금 더 풀 메이크업으로 두껍게 화장을 가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성인 남성의 경우도 요즘에는 여드름을 가리기 위해서 메이크업을 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비단 여성의 문제라고만 한정 지을 수는 없겠고요. 당연히 모공을 더 막게 되고 두꺼운 화장을 잘 지우려고 클렌징을 과하게 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피부에 자극을 주고 피부 민감도를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데 보통 그 상황에서 병원 치료보다는 먼저 생각하시는 것이 이게 화장품이 뭐가 잘못됐으니 좋은 거로 바꿔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흔하거든요. 그러다가 치료보다 화장을 먼저 우선시 하다 보니 제일 안 좋아진 상태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병원에 빨리 오실 수 없는 상태라면 오랫동안 쓰던 제품이라 문제가 없었어 라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미백이나 주름, 탄력, 모공성 등의 기능성 제품들은 사용을 우선 중단해 주시고요. 여드름용이라 하더라도 아하나 바하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는 피부 장벽이 깨져 있는 경우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일 좋은 건 보습을 잘 해주시는 건데 당연히 모공을 더 막지는 않아야 되니까 페트롤라툼이나 오일 성분이 없는 보습제를 선택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행스럽게도 요즘에는 화장품 성분들을 자세히 쉽게 비교를 해볼 수 있는데 다만 그 상위에 노출이 된 제품이라 하더라도 나한테 꼭 맞겠구나라는 단정은 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리 좋은 제품도 네. 독이 될 수 있다. 좀 네. 유념해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성인 여드름의 대표 유형을 보면서 한번 특징을 좀 더 알아볼까요? 네,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사진은 피부 장벽이 손상된 성인 여드름입니다. 중요한 점은 볼 전체가 붉다는 건데요. 이 정도 염증 상황이면 사실 피부 표피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피지 분비가 많든 적든, 즉 기름기가 많은 것과 적은 것과 상관없이 피부는 예민해져 있고 건조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속당김이나 건조함으로 보습제 수분크림을 사용하셔도 해결이 안 될 때는 꼭 병원에 내원하셔서 피부 장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여드름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피부 장벽이 손상되면 정말 여드름이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부득이하게 여드름이 네. 이제 나기 시작하면 올바른 치료와 관리로 잘 아물게 해서 네. 흉터가 없이 이렇게 하는 게 네.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여드름을 겪는 분이라면 뭐 다들 전문가, 박사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홈케어, 뭐 좋은 제품, 뭐 네. 갖가지 치료까지 정말 안 하시는 제품, 안 하시는 그런 치료가 없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뭐 여드름이 심하게 나거나 하는 경우라고 하면 이 다이어트와 같기 때문에 네. 안 할 수는 없고 또 해야만 하고 뭐 이런 네, 게 되는 경우가 맞습니다. 있다 보니까 효과가 좋다는 방법은 수없이 많은 방법을 해보게 되거든요. 이 치료를 해도 낫지 않고 저 치료를 해도 낫지 않고 이렇게 되다 보면
마지막에는 좀 치료를 불신하게 돼서 저 같은 경우에 아예 그냥 화장을 안 하는 방법으로 네. 또 하기도 하고 치료를 좀 안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어떻게 보면 고가의 비용을 내고 또 치료를 해도 그때뿐이거나 반대로 역효과가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불신이 생긴다, 효과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드름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던 분들은 네. SNS나 인터넷상에 이제 노출이 되는 네. 개인의 경험에 조금 더 신뢰를 갖고 맞아요. 따라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개인의 경우니까 내가 어느 정도 판단을 해서 나에게 맞겠거니 하고 취사 선택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요즘에는 좀 걱정스러운 게 채널 간의 경쟁 때문인지 전문가라고 하는 경우도 오히려 오해의 소지를 살 수 있는 얘기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탁 터놓고 전문가 말만 들으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시점이 된 거는 같습니다. 사실 여드름이라는 병 자체가 어느 시점에서 시작이 되었든지 간에 40대 혹은 50대, 60대가 돼서 충분히 노화가 진행이 되어야지만 끝나는 병이긴 합니다. 그래서 치료 목표는 이거를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단기간에 끝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한 거고요. 비교적 효율적인 방법으로 단시간 내에 건강한 피부 상태로 만들어 놓은 다음 유지 치료로 이어가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생활 패턴이나 업무 조건상 모든 것을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꼭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게 답이라기보다는 필요한 순간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누구도 병원에 오래 다니고 싶은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네. 저 역시도 의사가 아니라 환자의 역할로 병원에 가게 되면 같은 마음이 듭니다. 다만 외국에 거주하시는 교포분들이나 외국 환자분들을 가끔 뵐 때 여드름을 그동안 어떻게 치료하셨어요? 하고 쭉 듣다 보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특히 미용 치료 분야에서는 비교적 저렴한 낮은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그러니 예전에 해봤는데 효과가 없더라라고 모든 방법을 차단하지 마시고 좋은 방법을 찾아서 최대한 건강한 피부로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인의 홈케어만으로는 완벽하게 여드름을 치료할 수 없다. 조절하는 데 네. 한계가 있다라는 유명하시고 비용 대비 효과적인 치료법과 함께 피부의 회복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여드름 치료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뭐 연고부터 뭐 먹는 약, 그다음에 압출, 레이저 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어떤 단계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실까요? 궁금한데요. 네. 흔히 알고 계신 것처럼 네. 바르는 약, 먹는 약 등이 가장 기본이 되겠고요. 네. 다만 바르는 약 같은 경우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 뿐이지 어느 정도 자극 증상이 있기 때문에 내 피부가 민감한 상태라면 최대한 전문가의 소견을 들으시고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먹는 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여드름 항생제나 이소트레티노인 성분들이 있지만 이러한 약들에서 여드름 항생제를 반복적으로 사용을 했음에도 80%는 빠른 재발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고 심지어 효과가 더 좋다고 하는 이소트레티노인을 한 차례 한 코스 정도 복용하신 경우에도 30-40% 정도에서는 빠른 재발을 경험하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사나 치료 방법을 바꿔야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여드름이나 화농성 여드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염증 주사를 맞으러 오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네. 여기서 드릴 만한 팁은 효과가 나기까지 2-3일이 걸리기 때문에 중요 행사나 이벤트가 있으시다면 미리 계산하셔서 치료를 받으시길 권해드리고 다만 염증 주사를 오히려 놓을 수 없는 상태도 있기 때문에 먹는 약이나 바르는 약의 치료 방법을 권유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여드름 주사를 맞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염증 주사 사실 저도 맞아보긴 했는데 아프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짜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주변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여드름을 짰을 때 본인이 짰을 때는 오히려 염증이 더 심해지거나 금방 새로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전문가의 손을 빌려가지고 하게 되면 이게 금세 낫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왜 그런 거예요? 사실 이게 쉽지가 않은데요. 네. 모공을 바늘로 정확히 모공만 찔러서 넓혀줘야 되고요. 압출을 할 때에도 약한 힘으로 안에서 면포가 터지지 않게 빼내야 합니다. 다만 처음부터 깊은 위치에 면포가 박혀 있거나 아예 짤 수 없게 염증이 많이 있는 경우에는 압출기로만 해결하려고 했다가는 오히려 상처가 더 나거나
병변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럴 때는 레이저 압출이나 먹는 약 등을 병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또 말씀하다 보니까 사실 오늘 저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최근에는 또 피부가 괜찮아지긴 했는데 네. 한동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드름이 났다라고 하면 다 이렇게 입 근처, 볼 이런 쪽에 나더라고요. 볼 하반, 네. 이렇게 엄청 아래쪽 스트레스 쪽에. 받으시겠어요. 예,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저는 처음에 치과 진료를 하면서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그것도 건가라고 꽤 영향이 생각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했었는데 원장님 어떻게 왜 같은 곳만 계속 이렇게 여드름 뾰루지 같은 게 나는 걸까요? 네. 이런 경우 여드름 호발 부위라고 해서 항상 같은 자리에 나는 경우를 따로 지칭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네. 보통은 내성이 생긴 여드름균이 그 부위에 붙어서 만성적으로 작용을 하거나 아니면 외부 악화 인자를 교정하지 못하고 방치를 했을 때 벌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흔히 붉은 자국으로 생각을 하시는 염증 홍반, 그러니까 주변 피부보다 뭔가 이렇게 조금 패여 있으면서 빨간 자국과 함께 갈색 어두티리한 그 색소 침착을 보이는 경우까지 연결이 되죠.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운이 좋을 경우에는 몇 주에서 몇 달이 지나서 자연적으로 사라지겠지만 항상 같은 부위에 반복해서 생기니까 흉터로 고착화되는 경우가 생기니 치료 시기를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소극적으로는 먹는 약이나 바르는 약으로 염증 상황만이라도 단기간 넘기는 것이 유리하겠고요.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염증 사이클에 휘말린 피지샘을 레이저로 파괴를 하는 방법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전기적 에너지를 사용하는 고주파 시스템이나 프랙셔널 레이저, 혈관 레이저나 IPL 등의 장비가 도움이 되겠는데요. 이 중에서는 각각의 개인의 피부 상태나 전문의의 경험에 따라서 어떤 게 더 나을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지의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이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치료하는 방법이 좋다라고 했는데 저희 치과에서 많이 쓰는 얘기 중에 하나가 네. 호미로 막을 치료를 가루로 막는다 이런 네, 얘기 많이 맞습니다. 하거든요. 예. 네, 초기 치료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네. 원장님 마지막으로 여드름에 대한 궁금증 몇 가지 더 드려볼게요. 네. 예, 무엇보다도 뭐 여드름이 나지 않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원장님 생각하시는 여드름 예방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네. 네. 사실 제일 쉬운 대답이 될 수는 있겠지만 잠을 제일 잘 주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건강한 성인 남성을 하루 동안 잠을 안 재우면 전신적인 염증 수치가 올라가고 그 안에 여드름이 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피부를 살펴보면 역시 이튿날 3일째까지 잠을 잘 자더라도 원상복귀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인 여성의 경우는 생리 주기에 따라서 수면 장애를 같이 동반할 가능성이 많은데 호르몬 변화 때문에 여드름도 더 생기는 판에 수면 장애까지 발생을 하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드름이 좋아질 수가 없죠. 그래서 잠을 잘 주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잠을 잘 자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세안법도 중요하잖아요. 원장님, 중요한 세안법에 대한 것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네. 사실 피지 증가를 생활 습관만으로 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기름이 많다고 해서 너무 빡빡 자주 세안하시는 것은 좋지 않고요. 오일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정상 피부에 가까운 pH 5.5 정도의 클렌저를 선택하시어 주기적으로 꼼꼼하게 클렌징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 2, 3일에 한 번 정도는 딥 클렌징 기능이 있는 제품을 써주시면 너무 순한 클렌저만으로 이제 노폐물이 다 제거되지 않는 것을 주기적으로 제거를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과도하게 스크럽 제품들을 알갱이가 있든 없든 사용을 하시는 것은 오히려 자극 증상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성인 여드름에 있어서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세안법에 대한 것과 피부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네. 나눠주셨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뭐 화장을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를 많이 하긴 하잖아요. 오늘 정말 유용한 시간이 됐던 것 같고요. 여드름이 난다라고 하면 반드시 피부과 전문의를 통해서 상담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건강한 의사에서는 저희가 피부 치료와 그리고 치과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예,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알찬 건강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의료 정보에 대한 제공일 뿐 의료 정보에 대한 과시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모든 치료에는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